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매서운 강바람이 몰아치는 다리 위였습니다. 19살 소년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위태롭게 난간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소리, 빗물과 섞여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 그리고 무자비한 사냥개처럼 다가오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도진의 덜덜 떨리는 손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금장 만년필 한 자루가 꽉 쥐어져 있었죠. 시퍼런 강물로 던져지기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 소녀는 세 가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첫째, 재벌 회장의 그 번지르르한 만년필을 함부로 만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 둘째, 남들과는 달랐던 자신의 그 예민한 감각을 맹신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거대하고 잔혹한 판을 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끝까지 의심했어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체 왜 이 어린 소녀는 이런 끔찍한 사지에 몰리게 된 것일까요? 아무도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최고급 한정식집 청아. 그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히 드나드는 겉보기에 화려한 곳이었지만 주방 뒷골목은 늘 매캐한 숯불 연기와 쉴 새 없는 고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그곳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굳은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말단 종업원이었습니다. 19살 소년 도진은 식당에서 가장 은밀한 VIP 특실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양건설의 최학수 회장이 위압적인 자세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허리를 숙이며 그의 겉옷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최고급 맞춤 정장의 묵직한 원단이 도진의 손에 닿는 순간 굳은 살 박인 손끝으로 아주 미세하고 불길한 이질감이 뱀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 이질감은 최 회장의 재킷 안주머니에 꽂혀있던 금장 만년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채지 못할, 아니 기계조차 쉽게 잡아내지 못할 지독하게 미세한 진동이었죠. 도진의 손끝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물의 겉면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 없는 떨림이나 배터리가 뿜어내는 옅은 미열까지 꿰뚫어 읽어내는 초정밀 촉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도진은 숨을 죽인 채 겉옷을 걸며 만년필 표면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 안쪽에서 0.5mm도 채 되지 않을 초소형 모터가 돌아가는 세밀한 전자 진동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잉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 작은 배터리의 희미한 열기도 손바닥을 달구고 있었죠. 순수한 기계식 만년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도청 장치였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태양건설이 수천억 원대의 정보 유출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소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회장의 가슴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상석에 앉은 최 회장을 훔쳐보았습니다. 호랑이 같은 노예한 사업가조차 제품의 따리를 튼 금속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살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할지 소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찻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진은 쟁반 한 구석에 놓인 냅킨 아래 떨리는 손으로 적어내려간 쪽지 한 장을 숨겼습니다. 특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계 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최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도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냅킨을 펴는 척하며 쪽지를 탁자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님, 만년필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단 한 줄. 찻잔을 들려던 최 회장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노회한 사업가의 눈빛이 서늘한 칼날처럼 변했죠.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텅 빈 특실에는 최 회장과 도진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최 회장이 안주머니에서 금장 만년필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내가 쓴 것이냐? 낮고 위압적인 음성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도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증명해 보아라. 거짓이라면 오늘 이 방을 무사히 나가지 못할 것이다. 도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손끝에 다시금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했죠. 육각으로 세공된 펜대의 미세한 이음새, 그 틈새로 느껴지는 아주 작은 스프링의 장력. 도진은 회전 방식이 아니라 특정 장식을 누른 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야 열린다는 것을 오직 감각만으로 알아냈습니다. 달칵! 작은 마찰음과 함께 만년필의 허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잉크통이 있어야 할 비좁은 공간 안에는 쌀알만한 크기의 검은색 칩과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리선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최첨단 초소형 송신기였죠. 그 기계를 내려다보는 최 회장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대 그룹을 일군 그조차도 내심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작고 까만 도청 장치를 챙겨 넣고는 당장 입을 다물라는 엄중한 경고만을 남긴 채 서둘러 특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은 홀로 남아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쓸어내렸죠. 자신이 방금 얼마나 거대한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는지 실감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건설 본사에 위치한 부회장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던 미세한 소음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윤건우 부회장은 신경질적으로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가 걸린 핵심 정보망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경호실장 장동석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동석의 보고에 따르면 그날 최 회장의 겉옷에 단 1초라도 접근했던 인물은 식당 청하의 말단 종업원 송도진 뿐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식당 뒷골목으로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동석은 거침없이 주방으로 들이닥쳐 지배인의 멱살을 틀어쥐었죠. 당장 식당 영업을 끝장내버리겠다는 살벌한 협박에 지배인은 사색이 되어 구석에서 그릇을 닦던 도진을 끌고 나왔습니다. 장동석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도진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어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도진의 예민한 피부와 닿아 있는 장동석의 두꺼운 팔뚝에서는 흉포하고 불규칙한 맥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데 익숙한 자의 거친 굳은 살 촉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그것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살기였습니다. 냇갓 쥐새끼가 감히 어디서 뭘 주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한강 바닥에서 썩게 될 줄 알아라. 섬뜩한 경고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도진은 덜덜 떨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애원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도진은 밀린 일당조차 받지 못한 채 낡은 짐가방 하나만 안고 차가운 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거대한 폭력 앞에서 가진 것 없는 19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어두워진 하늘에서는 어느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지며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맹렬한 폭우로 변해갔습니다. 우산조차 없이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텅 빈 거리를 걷던 도진의 옆으로 전조등을 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거대한 포식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는가 싶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장동석의 수하들이 쏟아져 나와 도진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차 안으로 처박았습니다. 억울함에 발버둥 쳐보았지만 19살 소년이 저항할 틈은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승합차가 멈춰선 곳은 매서운 강바람이 몰아치는 인적 끊긴 대교 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빛 속에서 사내들은 자비 없이 도진을 짓밟았습니다. 구타의 충격으로 도진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낮에 최 회장이 특실 탁자 위에 버려두고 갔던 텅 빈 금장 만년필의 껍데기였습니다. 식당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던 소년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라 여겨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주워 담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내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 금빛 껍데기를 구두발로 무참히 지식여버렸습니다. 장동석은 구두발로 도진의 손을 잔인하게 짓누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운이 없었던 거다. 다음 생에는 주제 파악부터 하고 살아라. 그의 차가운 조소가 허공에 흩어짐과 동시에 사내들이 피투성이가 된 도진의 몸을 들어 올려 차가운 철제 난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도진의 발밑으로 시퍼런 강물이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출렁이고 있었죠. 빗물과 피가 섞여 시야를 가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도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짓밟혀 처참하게 부서진 만년필의 잔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뼈저린 후의 세 가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벌 회장의 만년필을 함부로 만진 것, 남들과 다른 자신의 감각을 맹신한 것, 그리고 이 판의 진짜 주인을 의심하지 못했던 것. 허공에 매달린 소나기의 힘이 서서히 풀리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폭우 소리를 뚫고 다리 위를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전조등 불빛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더니 도진을 포위하고 있던 승합차의 측면을 자비 없이 들이받았습니다. 끔찍한 굉음과 함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젖은 아스팔트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검은색 세단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우산조차 쓰지 않은 최 회장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70살 노인의 눈빛은 폭풍우보다 더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죠. 내 목숨을 구한 녀석이다.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한 놈들은 전부 강물에 던져버려라. 최 회장의 불호령과 함께 수십 명의 정예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와 사내들을 제압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도진이 눈을 뜬 곳은 낯선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건설 본사 최고층에 자리한 삼엄한 경호가 펼쳐진 최 회장의 개인 안가였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이후 최 회장은 도진을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직함은 회장의 개인 서재를 관리하는 특별 보좌역이었지만 실상은 늙고 병든 호랑이의 눈과 귀가 되어줄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였죠. 며칠 뒤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한 도진은
정식으로 태양건설 본사 회장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거대 기업의 심장부답게 대리석 바닥과 웅장한 가구들로 채워진 그 거대한 공간은 겉보기엔 완벽하게 고요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예민한 손끝이 닿는 순간 그 화려한 위장의 껍데기는 여지없이 벗겨지고 말았죠. 도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벽면의 목재 장식과 가죽 소파, 심지어 벽에 걸린 묵직한 동양화 액자의 테두리까지 꼼꼼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끝이 지나갈 때마다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파의 가죽 이음새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전원부의 열기, 액자 뒤편 나무 합판에서 느껴지는 초소형 송신기의 규칙적인 쇳소리 진동. 도진은 오직 맨손의 감각만으로 회장실 곳곳에 교묘하게 심어져 있던 3개의 도청 장치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4개의 기계식 뱀들을 내려다보는 최 회장의 주름진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최근 태양건설은 창사 이래 가장 끔찍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핵심 광급 공사 입찰에서 내부 예정 가격의 30%가 경쟁사로 고스란히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액만 무려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었죠. 범인은 회장의 숨소리까지 실시간으로 엿들으며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도진이 찾아낸 장치들을 지니기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한편 정체불명의 앳된 소년이 회장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기 시작하자 회사 내부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만년필 송신기가 파괴된 이후 모든 정보망이 막혀 극도로 초조해져 있던 윤건우 부회장의 귀로 흘러들어가며 커다란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망이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양건설 부회장실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거대한 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신의 눈과 귀가 하루아침에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윤건우 부회장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석상처럼 서 있던 장동석 경호실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윤 부회장의 심기를 더욱 뒤틀리게 만들었죠. 최 회장 곁에 갑자기 나타난 그 앳된 종업원이 안가와 회장실을 오가며 무언가를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부회장의 입술 사이로 비릿한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제대로 배운 것 하나 없는 풋내기가 감히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설계한 거대한 사냥터에 멋모르고 발을 들인 꼴이었으니까요. 쥐새끼가 겁도 없이 호랑이 굴을 헤집고 다니는군. 이참에 저 늙은이의 맹목적인 신뢰까지 한 번에 박살을 내주마. 윤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허영과 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동석에게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덫을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도진을 태양건설에 숨겨진 비자금 20억 원을 빼돌리려 한 악랄한 산업 스파이이자 횡령범으로 완벽하게 둔갑시키는 함정이었습니다. 뒷배경 하나 없는 고아 소년에게 그 정도의 누명을 씌워 파멸시키는 것은 그들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그저 서류 몇 장을 꾸미는 깃털처럼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인적이 완전히 끊긴 본사 건물 20층 어둠을 틈타 잠입한 장동석 위검은 그림자가 도진이 임시로 배정받은 비좁은 책상 앞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굳게 잠긴 도진의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어 그의 두꺼운 손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서랍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도진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조된 해외 유령 회사의 송금 내역서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20억 원어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의 물증이었죠. 최 회장이 아무리 그 소년을 곁에 두고 아낀다 한들 자신의 등 뒤에서 비자금을 빼돌리려 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가차없이 그를 내칠 것이라는 윤 부회장의 악랄한 계산에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장동석은 서랍을 닫으며 짐승처럼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치명적인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질 것이고 도진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거대한 폭풍이 태양건설 본사를 덮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도진의 임시 자리로 정장 차림의 감사팀과 보안 요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죠. 굳게 잠겨있던 서랍이 강제로 열리고 장동석이 전날 밤 어둠 속에서 몰래 밀어 넣었던 그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낡은 책상 위로 패대기 쳐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20억 원에 달하는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와 도진의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해외 유령 회사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도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금액의 종이 뭉치가 왜 그곳에서 나왔는지 파악할 새도 없이 짐승 같은 장동석의 소나기가 도진의 덜덜 떨리는 어깨를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회사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기밀을 빼돌린 흉악한 산업 스파이. 그것이 하룻밤새에 19살 종업원에게 더 씌워진 끔찍하고도 무거운 죄목이었죠. 회장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도진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절규했지만 돌아온 것은 장동석의 둔탁한 폭력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을 믿어준 최 회장만이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장동석의 흉터진 얼굴에는 서늘하고도 비릿한 조소가 번져갔습니다. 윤건우 부회장의 악랄한 계획은 단순히 눈엣 가시 같은 소년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고층 안가에서는 더욱 끔찍한 반역이 실행되고 있었죠. 윤 부회장이 은밀히 매수한 주치의가 최 회장의 복용약에 치명적인 수면 유도 성분을 섞어 투여한 것입니다. 철옹성 같던 노회한 회장은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거짓 명분 아래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강제로 구급차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최 회장이 감금되듯 이송된 곳은 윤 부회장의 통제가 완벽하게 미치는 병원의 최고급 밀실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10수년을 회장 곁에서 충직하게 보필해온 이명의 비서실장마저 병실 문 앞에서 용역들에게 무참히 끌려나갔습니다. 태양건설의 진정한 주인이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윤 부회장의 소름 끼치는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구명줄마저 끊어져 버린 도진은 차가운 본사 지하 보안실에 결박된 채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하 보안실의 공기는 무덤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굵은 밧줄로 의자에 겹겹이 묶인 도진의 입술은 터져서 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을 위장한 장동석과 그의 수하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도진을 조용히 외곽으로 빼돌려 영원히 입을 막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싸야지. 내 놈이 갈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아주 깊고 조용한 산속이 될 테니까. 장동석이 비릿하게 웃으며 도진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도진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장동석의 두꺼운 손목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장동석의 손목에 채워진 묵직한 금속 시계에서 아주 미세하고도 익숙한 떨림이 도진의 예민한 피부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의 금장 만년필 안에서 꿈틀거리던 바로 그 도청장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진동 주파수였습니다. 도진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깨달음이 번져갔습니다. 만년필에 장치를 심은 자, 5천억 원의 정보를 빼돌린 자, 그리고 자신에게 20억 원의 누명을 씌워 최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린 진짜 흑막.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얼굴, 바로 윤건우 부회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냥개의 목줄을 쥔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소년의 눈빛에서 절망이 걷히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하들이 도진의 결박을 풀고 강철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도진은 손끝으로 열쇠 구멍 안쪽에 미세한 핀 배열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철사를 순식간에 낚아채어 자물쇠 안으로 밀어 넣었죠. 달칵! 아주 경쾌하고도 은밀한 마찰음과 함께 결박이 풀려났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수하의 턱에 강한 일격을 날린 도진은 장동석이 허리춤에서 무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굳게 닫힌 철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지하 복도를 찢어질 듯 울렸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로 같은 본사 건물의 진동과 공기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추격자들을 따돌린 도진은 깊은 어둠이 깔린 도심 속으로 맹렬하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짙은 어둠을 뚫고 병원에 도착한 도진은 삼엄한 경비가 깔린 최고급 밀실 앞 복도에 숨죽여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는 장동석의 수하들이 교대로 순찰을 돌고 있었죠. 하지만 도진에게는 굳게 닫힌 문 너머의 상황을 읽어내는 초정밀 촉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손을 대고 벽면을 타고 전해지는 둔탁한 발소리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경비원들의 동선과 교대 주기를 완벽하게 계산해 냈습니다. 순찰조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틈을 타 도진은 찰나의 침묵을 뚫고 밀실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병실 안에는 지독한 약품 냄새가 맴돌고 있었고 태양건설의 거인 최학수 회장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도진은 다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수액줄을 매만졌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끝에 닿은 차가운 액체의 흐름 속에서 정상적인 영양분이 아닌 인위적이고 끈적한 수면 유도 성분의 밀도가 끔찍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도진은 지체 없이 주사바늘을 뽑아내고 탁자 위에 있던 생수를 적셔 최 회장의 마른 입술과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닿은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닫혀있던 최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초점 잃은 두 눈이 서서히 뜨였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앳된 소년의 모습에 당황한 것도 잠시 최 회장은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 곧바로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윤 부회장이 내일 아침 임시 주주총회를 엽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윤 부회장이 이미 우호 지분 51%를 확보했으며 회장을 강제로 해임한 뒤 거대 외국계 자본에 회사를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참혹한 사실이 낱낱이 전해졌습니다. 5천억 원의 정보 유출과 20억 원의 횡령 누명까지 모든 것이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사위의 치밀하고 악랄한 반역이었음을 깨달은 최 회장의 눈빛에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쥐는 것만으로는 절망적인 판세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반란군의 우호 지분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윤 부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이 낱낱이 기록된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했죠. 최 회장의 주름진 손이 도진의 거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반격을 향한 처절한 결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 윤건우 부회장의 웅장한 저택 앞, 삼엄한 사설 경비와 최첨단 적외선 감지기가 그물처럼 저택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감각 앞에서는 그 어떤 보안도 무용지물이었죠. 그는 외벽에 손을 댄 채 내부 폐쇄회로 카메라의 미세한 모터 회전 주기를 완벽히 읽어냈습니다. 감시망이 엇갈리는 단 3초의 사각지대, 소녀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택 깊숙한 윤 부회장의 개인 서재. 회장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책장 뒤편을 열자 차갑고 육중한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에는 최신식 전자 암호 패드가 있었지만 도지는 표면을 쓸어내리며 진짜 잠금 장치가 내부에 숨겨진 구형 아날로그 다이얼임을 단숨에 간파했습니다. 눈속임에 불과한 전자장치를 뜯어내자 낡고 복잡한 회전식 다이얼이 나타났습니다. 도지는 숨을 가다듬고 차가운 다이얼 위에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손끝으로 집중시켰죠. 지독하게 고요한 서재 안에서 다이얼을 아주 미세하게 돌릴 때마다 수십 겹으로 얽힌 황동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는 파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3칸 반, 다시 왼쪽으로 7칸. 도지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틈새로 내부의 금속핀이 떨어지는 찰나의 진동을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보통의 전문가라도 청진기를 대고 밤을 새워야 할 복잡한 배열이었지만 도진의 촉각 앞에서는 그저 정직한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핀이 제자리를 찾아 떨어지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육중한 강철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도진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금고 안쪽에는 윤 부회장의 추악한 탐욕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헐값으로 넘기기로 한 이면 계약서 원본과 조세 피난처에 세워둔 유령 회사로 빼돌린 5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장부였죠. 자신을 올감했던 20억 원의 횡령 누명을 벗기고 무너져가는 태양건설을 살릴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물증이었습니다. 도지는 증거 서류들을 가슴 깊이 품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전 10시 태양건설 본사 대회의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윤건우 부회장을 필두로 한 이사진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윤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회장 해임한 상정을 위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갈 회사의 미래와 그 대가로 챙길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만이 가득했죠. 최학수 회장의 건강 악화와 경영 판단 착오에 따른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태양건설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윤 부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닫혀있던 대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온 최 회장이, 그 곁에는 낡은 점퍼를 벗고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은 도진이 당당한 걸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동석을 비롯한 윤 부회장의 사냥개들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두 사람은 위압적인 기세로 이사진의 중앙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최 회장은 윤 부회장의 책상 앞에 서서 그가 내민 해임한 서류를 낚아채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도진이 품 안에서 꺼내든 두툼한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감추고 싶었던 진짜 성적표다, 건우야. 도진이 꺼내놓은 팩트들은 그야말로 폭탄이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해외 계좌 내역, 윤 부회장이 직접 서명한 외국 계좌본가의 불법 이면 계약서, 그리고 자신이 도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최 회장이 윤 부회장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리 심어두었던 가짜 입찰 정보들까지. 도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회의실을 휘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회장님이 직접 설계한 횡령과 배임의 증거입니다. 제가 산업 스파이로 몰렸던 그 서류들이 사실은 부회장님이 제 책상에 직접 심어둔 조작된 물증이라는 사실도 이미 전부 밝혀졌습니다. 윤 부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자부했던 추악한 욕망들이 대낮의 밝은 조명 아래 낱낱이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윤 부회장을 따르던 우호 지분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마다 윤 부회장의 몰락이 명확한 숫자와 증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태양건설에는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윤건우 부회장을 비롯해 회사를 좀먹던 기생충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섰고 최 회장은 다시금 회사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만이 사무실 안을 고요하게 메우고 있었죠. 최 회장은 자신의 곁을 든든히 지켜온 도진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꾼 1등 공신이자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에게 그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태양건설의 핵심 요직과 함께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자산을 건네주려 했죠. 그것은 거대 기업을 다스리는 회장이 내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정중한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최 회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화려한 권력이나 부가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 세상의 거짓된 진동을 읽어내던 소녀는 이제 그 감각을 타인의 운명을 파괴하는 데가 아니라 인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밀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소년의 이야기가 가장 높은 곳을 거쳐 이제는 소년만의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19살 소년이 끝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이 긴 여정,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으셨나요? 우리는 때로 거대한 권력이나 상황 앞에서 스스로가 그저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거대한 거짓과 부조리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이질감 혹은 정직하지 못한 진동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감각과 원칙을 믿고 꿋꿋이 버텨낸다면 언젠가 그 작은 균열이 반드시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묵직한 통찰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원묵과 직원의 파르르 떨리는 손끝이 낡은 처방전 아래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직원의 두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받아든 늙은 여자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직원의 핏기 없는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제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라는 무언의 절규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세상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짓던 사내가 건장한 체격의 남자 간호사 둘을 대동한 채 서늘한 눈빛으로 이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하나뿐인 핏줄을 잃은 뒤 남은 생을 온전히 의탁했던 그 사람이 왜 지금 저토록 소름 끼치는 사냥꾼의 얼굴을 하고 짐승을 쫓듯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자는 70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사력을 다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문을 미친 듯이 밀치고 캄캄한 계단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과연 이 늙고 초라한 노인의 삶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만든 배우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기막힌 반전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낡은 재봉틀 바늘이 두꺼운 옷감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좁은 골목 모퉁이 수선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 이 막내가 굽은 등을 한껏 수그린 채 시장통 사람들의 해진 옷깃을 꿰매온 세월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시장 한복판에 번듯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렸건만 그녀는 단 하루도 낡은 가위와 줄자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근실함 이면에는 5년 전 병마로 먼저 세상을 떠난 외동딸을 향한 시린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 손끝이 헐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재봉틀 발판을 밟아야만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수선집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며 훤칠한 체격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식사는 챙겨 드셨어요? 번듯한 양복 차림에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지닌 사내, 막내의 하나뿐인 사위 최민기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홀로 남은 장모를 잊을 법도 하건만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수선집을 찾아와 막내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양손에는 늘 막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빵이나 제철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비춰도 시장 상인들은 입을 모아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아유, 저런 천사가 어디 있어. 마누라 떠나고 나면 남보다 못한 게 사위라던데 막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옆집 철물점 박 영감조차 부러운 눈길을 보낼 만큼 민기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막내 역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를 친아들처럼 품고 의지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약을 좀 지어왔습니다. 민기가 정성스럽게 매듭 지어진 고급스러운 황금색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 비싼 걸 못하러 또 해왔어. 내 돈 벌어서 장가도 다시 가야지. 막내가 손사래를 치며 타박했지만 민기는 다정하게 막내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게는 어머님이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깊은 산속에서 캔 아주 귀한 약재로 특별히 달인 겁니다. 하루에 2번 꼭 빈속에 챙겨 드셔야 해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위의 지극한 정성에 막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는 사위가 지어준 진한 흑갈색의 약을 데워 단숨에 삼켰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하고 쓴 냄새가 났지만 그조차도 자식을 향한 고마움으로 달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지극한 정성이 막내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올감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닷새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막내의 일상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위를 어디다 뒀더라. 분명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재단 가위를 찾지 못해 온 가게를 뒤집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깜빡거리는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냄비가 까맣게 타들어가도록 멍하니 앉아 있거나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손님의 얼굴조차 새카맣게 지워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바늘기에 실을 꿰려다 손가락을 깊게 찔렸습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옷감을 적시는데도 막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 짙고 무거운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사고가 둔해졌고 이따금 세상이 핑글핑글 도는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치매라도 온 것인가? 평생을 맑은 정신 하나로 버텨온 막내에게 기억이 부서져 내린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식은땀으로 이불을 흠뻑 적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늙은 몸이 서서히 망가져간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막내를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안개 속에서 이따금 마주치는 사위 민기의 얼굴,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약을 건네는 그의 입꼬리가 왠지 모르게 서늘한 호를 그리며 비틀려 있다는 것을 막내의 흐려진 이성이 아주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장악할수록 이 막내의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위를 둔 곳을 잊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각과 환청이 늙은 몸을 괴롭혔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다가도 귓가에서 죽은 딸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기 일쑤였고 캄캄한 밤이 되면 벽지에 낡은 무늬가 기괴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위 최민기는 더욱 다정하고 살뜰한 얼굴로 다가와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씁쓸한 약사발을 장모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몹쓸 병을 이겨내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시지요. 다정한 그 목소리는 마치 독사처럼 막내의 몽롱한 의식 속으로 따리를 틀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막내는 자신이 왜 얇은 호적삼 하나만 걸친 채 시장통 한복판을 헤매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은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맴도는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건어물 가게 상인들이었습니다. 놀란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 무렵 어디선가 헐레벌떡 뛰어온 사위 민기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장모의 왜소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위험하니까 제발 집안에만 가만히 계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건만 어머니마저 잘못되시면 저는 어찌 살라고 이러십니까? 사내의 애달픈 통곡에 시장 상인들도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저 착한 사위가 어쩌다 저런 생고생을 할까. 멀쩡하고 독하던 막내가 어쩌다 저리 몹쓸 치매에 걸려가지고. 쯧쯧, 저러다 똥오줌까지 벽에 칠하면 사위 혼자 어찌 감당하려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오직 헌신적인 사위를 향해 있었고, 미친 노인네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은근한 경멸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억울함에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호소하려 했지만 마비된 혀끝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민기의 부축을 빙자한 억센 손길에 이끌려 수선집 안으로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철컥하고 낡은 미닫이 문에 자물쇠가 잠기고 바깥의 모든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사위의 눈물 고여있던 다정한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거추장스럽다는 듯 장모를 차가운 장판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 인주와 여러 장의 하얀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층짜리 시장 상가 건물의 명의를 완전히 넘긴다는 포괄 위임장과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사위는 약 기운에 취해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모의 손목을 짐승 같은 힘으로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며칠 뒤면 본인 이름 석자도 기억 못하실 텐데 그 무거운 재산은 이제 제가 알아서 관리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제 처도 하늘에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딸의 이름을 그 입에 함부로 올리는 사위의 목소리에 막내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손을 빼내려 발버둥을 치고 고개를 저었지만 건장한 사내의 악력을 늙은 여자가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사위는 막내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펴 붉은 인주의 깊숙이 문지른 뒤 하얀 서류의 서명란 위에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지장. 그것은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군 막내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강탈당하는 끔찍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막내를 철저한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낡은 수선집 문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무기한 휴업한다는 팻말이 굳게 내걸렸습니다. 이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오는 이웃들의 발길조차 장모님의 치매 증상이 몹시 심해져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사위의 정중하고도 교묘한 거짓말에 가로막혀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 주인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린 낡은 재봉틀만이 덩그러니 놓인 그곳에서 막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완벽한 생지옥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을 외딴 병동에 쳐넣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악마가 문 밖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노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쓸쓸히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약 기운에 짓눌려 밤낮조차 구분하지 못하던 어느 날 거칠게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삭풍이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희미해진 시야 사이로 사위 최민기와 낯선 건장한 사내 둘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위는 장모의 낡은 옷가지 몇 벌을 검은 봉투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는 등 뒤의 사내들에게 턱짓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양쪽 팔이 거칠게 낚아채어지며 이막내의 뼈만 남은 왜소한 몸이 허공으로 번쩍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지요. 공기 맑은 산속에 아주 좋은 요양병원을 잡아두었습니다. 거기서 푹 쉬시면 이 몹쓸 치매도 금방 나으실 겁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내려다보는 그 서늘한 눈동자는 먹잇감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잔혹한 포식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끌려 나온 막내를 향해 시장 상인들이 혀를 차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결국 병원으로 가시네. 그래도 저런 천사 같은 사위가 어디 있어. 끝까지 책임지려고 저리 굽어 살피니. 사람들의 맹목적인 동정과 수군거림을 뒤로한 채 막내는 창문이 짙게 칠해진 커다란 승합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차량은 포장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굽이진 산길을 2시간이나 덜컹거리며 내달렸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억지로 눈을 뜨면 창밖으로는 인적 하나 없는 기괴하고 울창한 숲길만이 뱀처럼 다리를 틀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량이 멈춰선 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흉악범들을 가둬두는 거대한 감옥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낡고 칙칙한 회색 외벽에는 검붉은 이끼가 혈흔처럼 말라붙어 있었고 작은 창문마다 촘촘하게 박힌 굵은 철창이 이빨을 드러낸 괴물처럼 건물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음습한 기운에 막내는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막내를 술에 끌듯 거칠게 끌어내려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정체 모를 퀴퀴한 악취가 뒤섞인 어두운 복도에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떠도는 늙은 환자들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헛손질을 하며 비는 노인, 벽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노인. 그 참혹한 풍경은 살아있는 자들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강제로 지워진 늙은 목숨들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버리는 거대한 폐기장이라는 사실을 막내의 직감이 처절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접수처 앞 두꺼운 유리 칸막이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이란 자가 사위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최 사장님, 이번에도 참 훌륭한 효도를 하십니다. 장모님은 저희가 아주 특별히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안전한 병동에서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쉬게만 해주십시오. 필요한 서류와 두둑한 비용은 전부 치렀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 잡음이 새어나가는 일만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사내가 귓속말로 주고받는 끔찍한 밀담 속에서 막내는 자신의 남은 생이 이 차갑고 축축한 지옥의 독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상가는 물론이고 이대로 억울하게 눈을 감는다면 시신조차 온전히 거두어지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척수를 타고 오르며 역설적으로 약물에 짓눌려 있던 이성이 기적처럼 한 가닥 맑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저 끔찍한 악마의 민낯을 밝혀내야만 한다. 막내의 굽은 두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낡은 적삼자락을 피가 통하지 않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번 수속의 마지막 절차를 위해 원묵과 수납 창구 앞으로 억지로 떠밀려간 막내는 파리한 얼굴로 네모난 기계 화면만 응시하고 있는 젊은 여직원과 마주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위가 잠시 병원장과 악수를 나누기 위해 고개를 돌린 그 짧은 찰나 젊은 여직원의 파르르 떨리는 손끝이 낡은 처방전 아래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슬며시 밀어 넣은 것은 손바닥에 쥐어진 것은 구겨진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여자의 낡은 손가락 끝에 맺힌 식은땀이 종이의 글자를 번지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한 경고는 심장을 꿰뚫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망쳐요. 짧은 몇 글자.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누군가 이 끔찍한 병원의 심장부에서 쏘아 올린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막내는 쪽지를 쥐어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난 척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등 뒤로 느껴지는 사위 최민기의 시선은 이미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막내의 뒷덜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세요? 사위의 다정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막내는 간신히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저 병원의 퀴퀴한 공기에 머리가 조금 어지러울 뿐이라는 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 다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민낯을 확인한 이상 이제 막내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사냥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살아남아 이 지옥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 자,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 보시지요. 원장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상담을 준비해 두셨답니다. 최민기의 억센 손길이 막내의 어깨를 낚아채듯 밀었습니다. 병원의 가장 깊숙한 곳, 창문 하나 없는 철문이 굳게 닫힌 진료실 안으로 막내는 등 떠밀리듯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가운을 입은 병원장이 마치 도사를 기다리는 짐승을 바라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보다 더 역한 차갑고 금속적인 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장이 책상 위에 놓인 주사기를 집어들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모든 기억과 고통을 잊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주사기 안에는 투명하면서도 기분 나쁜 빛깔의 액체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최민기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막내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기억이 지워지고 재산은 넘어가고 결국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사라지겠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쪽지의 감촉이 막내의 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우려 한다. 그렇다면 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막내는 찰나의 순간을 노렸습니다. 최민기가 병원장과 다시 한번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고개를 돌린 그 틈새 그녀는 전력을 다해 옆에 있던 무거운 쟁반을 병원장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쟁반이 바닥을 굴렀고 병원장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최민기가 으아 하는 고함과 함께 막내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막내는 이미 비상구 문을 향해 몸을 날린 뒤였습니다. 텅 빈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을 굴러내려가는 막내의 등 뒤로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최민기와 간호사들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잡아. 저 노인네 당장 잡아와. 무슨 일이 있어도 막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달렸습니다.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히고 옷이 찢겨나가도 통증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낡은 비상구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간 막내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험준한 산길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젖은 흙바닥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바닥을 굴렀지만 막내는 악착같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산을 넘어야 한다. 이 산을 넘어서 사람 사는 곳으로 가야 한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막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이 자신의 목숨을 살린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최민기의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막내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숲의 울창한 그늘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막내의 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냥당하는 짐승이 아니라 사냥꾼의 멱살을 잡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산등성이를 넘은 이 막내는 며칠을 굶주리고 빗속을 헤맨 탓에 육신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듯 했지만 정신은 더 또렷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낡은 철물점의 뒷마당에 쓰러지면서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젖은 쪽지 한 장이 굳게 쥐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마당을 정리하러 나왔던 철물점 주인 박영감은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막내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정순아, 정신 차려봐. 박영감의 다급한 외침에도 막내는 희미하게 눈을 뜰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은 서둘러 막내를 업어안고 창고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위 최민기가 막내가 치매로 가출했다며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사흘 만에 눈을 떴을 때 곁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쪽지를 건넸던 바로 그 직원, 윤소희였습니다. 그녀 역시 최민기가 들이닥치기 직전 병원 원장과 사위의 끔찍한 대화를 엿듣고는 그날 밤 즉시 병원을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막내와 소희는 좁은 창고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소희의 어머니 역시 1년 전 그 악마 같은 병원에서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위 최민기와 병원장 일당은 돈 많은 노인들을 납치해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물로 정신을 멍하게 만든 뒤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적인 사기살인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막내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사위가 뿌려놓은 가짜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경찰들조차 막내를 치매 증상이 극심의 보호가 필요한 위험 인물로 낙인 찍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한술 더 떠 막내의 모든 재산권 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막내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위의 소나기에 든 억센 경찰관들에게 잡혀 다시 그 지옥 같은 병동으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내는 철물점 창고 구석에서 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올랐지만 지금은 그저 억울해하며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구석에서 낡은 흥신소를 운영하던 전직 형사 강동철이 박영감의 소개로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강 형사는 10여 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던 조직을 추적하다가 윗선의 압력으로 옷을 벗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막내가 쥐고 있던 쪽지를 꼼꼼히 살피더니 최민기가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특정 종교를 빙자한 보험 사기 조직의 핵심 행동대원임을 직감했습니다. 최민기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3명의 노인을 비슷한 수법으로 고독사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미 지역 유력 인사들과 깊은 결탁 관계에 있습니다. 어설프게 경찰을 찾아갔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조직의 제물로 바쳐질 뿐입니다. 막내와 소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사위는 밖에서 자신을 미친 노인으로 만들고 있고 법과 공권력은 오히려 그 사위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기고 결국엔 억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강 형사는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 치밀한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것. 저들이 가장 탐내는 것은 어머님의 3층 상가 건물이니 그 건물을 미끼로 삼아 저들을 쥐더 속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막내는 이미 서류에 지장을 찍어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강 형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장을 찍었더라도 그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추가적인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방심하고 어머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는 그날, 우리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겁니다. 막내는 그제야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사냥감이 아니라 악마를 심판할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강 형사가 설계한 복수작전은 정교했습니다. 최민기가 3층 건물을 가로채기 위해 진행 중인 법적 공증 절차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증인 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취해 최민기가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올 때 현장에서 덜미를 잡는 것, 그것이 강 형사의 계획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막내에게 당분간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다시 수선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며 자신이 여전히 약 기운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인 척 연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막내는 다시 수선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여전히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척 연기했습니다. 사위 민기는 어떻게 막내가 수선집으로 다시 와 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건물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생각에 들떠 평소보다 훨씬 더 가식적인 다정함을 과시했습니다. 막내는 그 역겨운 미소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재봉틀 발판을 밟는 행위로 억눌렀습니다. 드디어 공증이 예정된 날이 밝았습니다. 강 형사와 소희는 공증인 사무소 근처에 잠복하며 민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공증인 사무소로 향하는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도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막내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있어야 할 공증인 대신 최민기와 함께 내통하고 있던 병원장과 경찰서의 형사 한 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억지 부리지 말고 순순히 서명하시지요. 민기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밀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의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복 중이던 강 형사와 소희가 급히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은 뒤였습니다. 강 형사가 민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강 형사를 제압했습니다. 민기는 승리감에 도취해 강 형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전직 형사가 어설픈 짓거리로 날 엮으려 하다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수군거리는 거 벌써 며칠 전부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기는 이미 강 형사의 흥신소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고 박 영감의 철물점에 설치된 도청기를 통해 그들의 작전을 낱낱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민기가 강 형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소희의 가방을 빼서 그 안에 있던 증거물들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며 막내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믿었던 반격의 기회조차 민기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서류를 챙기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최민기 씨의 신고 접수건입니다. 치매 환자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공갈 협박을 시도한 혐의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민기는 오히려 막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 일당으로 강 형사와 소희를 몰아세웠고, 막내는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가련한 치매 환자로 다시 한번 연기되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형사와 소희가 차갑게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막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사람들이랑은 끝입니다. 이제 저랑 조용히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지요. 이번에는 정말로 탈출할 수 없는 곳으로 모실 테니까요. 민기의 나직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막내는 다시 한번 차가운 금속성 쇠창살이 박힌 그 병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쪽지를 건네줄 사람도, 나를 숨겨줄 철물점 박 영감도, 나를 도와줄 형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위의 구둣발 아래 짓밟힌 채 막내는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다시 태워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시장통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인지, 내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 공기만이 패배한 노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갇힌 병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숨막힘으로 다가왔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이따금 복도를 울리는 정체 모를 비명소리. 이 막내는 자신이 70평생 쌓아온 모든 존엄이 사위 최민기의 구둣발 아래 산산조각 났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사위는 이제 연기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 병동 면회실에서 막내를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막내가 그토록 아꼈던 상가 건물의 명도 이전을 마쳤고 남은 예금과 보험금까지 모두 자기 소나귀에 넣었다는 사실을 조롱하듯 의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편안해지실 시간입니다. 남은 생은 여기서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잠드시지요. 민기가 떠난 뒤 병원장은 막내에게 더 이상 먹는 약이 아닌 직접 혈관으로 주입되는 링거를 처방했습니다. 그것은 막내의 의식을 영원히 안개 속에 가두어 버리려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막내는 자신의 팔뚝 위로 투명한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아들도 친구도 정의를 추구하던 사람들도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늙고 힘없는 노인의 복수란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리는 것인가. 링거에 찬 기운이 심장으로 스며들 때마다 막내의 기억은 한 조각씩 더 빠르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죽은 딸의 환영처럼 막내의 귓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벽 너머 바로 옆 독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막내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벽을 짚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사위의 악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당한 병원 식당의 조리사 김 씨가 갇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병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역으로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김 씨는 벽을 두드리는 암호로 막내에게 병원의 구조와 병원장의 비자금 장부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장의 집무실 지하, 그곳에는 그들이 그동안 노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며 챙긴 모든 증거와 비자금 내역이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나갈 수 없는 곳이라면 적어도 저 악마들이 자기들의 죄악 위에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는 있다. 막내는 결심했습니다. 김 씨가 알려준 정보는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링거줄을 몰래 바늘에서 빼내어 숨기고 약 기운을 견디기 위해 혀를 깨물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링거액이 흐르는 척하며 튜브를 끊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조금씩 병실 바닥에 버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장이 정기적인 상태 확인을 위해 독방에 들어왔을 때 막내는 죽은 듯 눈을 감고 있다가 병원장의 목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들었습니다. 비록 노인의 힘이었지만 병원장의 손에 쥐어진 병동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병원장이 경악하며 막내를 밀쳐냈지만 이미 막내의 손에는 열쇠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장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열쇠 꾸러미를 품에 안고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병동 전체에 긴급 경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알려준 비밀 통로, 바로 세탁물 운반용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병원장의 악에 바친 고함이 복도를 울렸지만 막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마지막 전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병원 지하, 그 차가운 복도 끝에서 막내는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오늘 밤 이 지옥을 불태우러 간다고. 병원 지하로 이어진 세탁물 운반용 엘리베이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막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병동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경보음이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지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철물점 박 영감이 가르쳐준 노인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재산을 빼앗았던 병원장의 비자금 장부와 위조 공증 서류들이 숨겨진 비밀 통로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김 씨가 말해준 대로 보일러실 뒤편의 낡은 환기구 틈새를 밀자 벽체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회전했습니다. 그곳에는 막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끔찍한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 최민기가 병원장과 짜고 그동안 희생시킨 수많은 노인의 명단,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사위가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자금 흐름까지. 막내의 떨리는 손이 그 모든 기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생명을 사고사로 위장해 처참하게 짓밟은 악마들의 살인 일지였습니다. 막내는 서둘러 그 모든 문서를 챙겨 낡은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강 형사가 붙잡혀간 지금 막내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밖은 여전히 악당들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고 경찰조차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평소 로비용으로 사용하던 외부와 연결된 고성능 통신 장비였습니다. 그녀는 지하 비밀 공간 한편에 설치된 낡은 무선 통신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통신기는 병원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외부의 방송망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막내는 통신기를 연결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진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던 딸을 죽이고 장모인 자신까지 죽이려 했던 사위의 목소리, 병원장이 노인들을 약물로 폐인으로 만들던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해준 부패한 권력자들의 이름까지. 막내는 자신의 모든 목소리를 담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 서류를 복사하여
세상의 모든 언론사와 인터넷 게시판으로 전송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막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지상 위에서 병원장과 최민기가 씩씩거리며 지하 복도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하고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막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챙겨온 증거 가방을 굳게 끌어안고 비밀 통로의 끝에 있는 좁은 배수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하수도와 연결된 쥐구멍만 한 틈새였습니다. 밖에서 민기의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찾아내.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하지만 막내는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가운 하수구 물속으로 몸을 던진 막내는 자신의 손에 들린 증거 가방이 젖지 않도록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성을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오늘 밤 막내가 전송한 진실의 비명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더러운 물살을 헤치며 비로소 세상 밖으로 정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막내가 전송한 그 음성과 서류들은 인터넷과 뉴스 채널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장의 비자금 장부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었고 최민기가 그동안 저지른 끔찍한 살인 행각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의 상세한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거리마다, 식당마다, 시장통의 텔레비전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평소 그를 천사사위라 칭송하던 상인들도 최민기를 믿고 보험을 맡겼던 지인들도 모두가 공포에 질린 채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뉴스는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참혹한 실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사기살인 조직의 전모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민기와 병원장은 아침 일찍 사무실과 병원으로 들이닥친 기자들의 취재 공세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보호하던 권력의 그늘도, 돈으로 매수했던 부패한 경찰들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론의 칼날이 너무나 날카로워 누구든 그들과 엮였다가는 함께 파멸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최민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몰려든 취재진을 보며 핏발선 눈으로 사무실 집기를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습니다. 대체 어디서 샌 거야? 누가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야? 그 늙은 여우는 하수구로 들어가 죽었을 텐데 누가 내 죄를 다 풀어버린 거냐고. 그는 비열한 포식자에서 순식간에 쫓기는 쥐새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민기는 서둘러 도주할 준비를 하며 지하 금고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비자금과 증거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민기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한 노인의 끈질긴 저항과 진실의 힘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병원장을 찾아가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주할 궁리를 했지만 이미 병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며 자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 막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70 노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린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노인, 정의의 화신이라는 수식어가 막내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자신들이 막내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핍박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박 영감은 밤마다 막내의 빈 수선집을 찾아가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막내를 가두고 억압했던 모든 족쇄가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와 소희의 누명 또한 벗겨졌습니다. 그들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즉시 막내를 찾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했습니다. 막내의 전송 기록을 토대로 그녀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한 결과 강 형사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몸을 던졌던 하수구 출구 근처의 작은 낡은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간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쓰러져 있던 막내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막내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강 형사의 외침에 막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최민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서류 원본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막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을 때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다 끝났나요? 그 악마들이 이제 대가를 치르나요? 강 형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머니. 이제 그 악마들은 더 이상 어머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수구 방,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강 형사에게 안긴 막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옷은 더러운 오물로 젖어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들이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막내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 쟁취해낸 승리의 예감을 품은 채 정의가 집행될 세상을 향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전쟁을 마친 장군의 얼굴처럼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하고 당당했습니다. 병원장과 최민기가 벼랑 끝으로 몰린 그 시각, 경찰 내부에서는 거대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내가 전송한 증거물들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증거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계와 법조계, 그리고 경찰 수뇌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그동안 민기를 비호하던 권력자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민기가 숨어있던 아지트에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그를 비호하던 부패 형사들도 직위 해제와 함께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민기는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광기 어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면서도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군중을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차피 법은 돈 있는 놈들 편이야. 내가 죽인 노인들이 몇 명인데 고작 살인교사 몇 건으로 나를 영원히 가둘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부와 권력이 언젠가는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삐뚤어진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문턱은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막내가 제출한 살인일지는 판사의 마음조차 돌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막내는 직접 법정에 섰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창백하고 야윈 얼굴로 증언대에 오른 그녀를 보며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떠나간 딸과 이름 없이 죽어간 노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그리고 최민기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약물을 투여하고 증거를 조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웃으며 피해자들을 조롱했는지 증언했습니다. 막내의 담담하고도 서늘한 증언은 법정을 압도했습니다. 최민기는 판결이 내려지던 날 비로소 자신의 파멸을 직감한 듯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무기징역. 그것은 단순한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탐욕이 감옥이라는 좁은 벽 안에 영원히 가둘 수밖에 없는 무거운 업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민기는 판결문을 읽는 판사를 향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곧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어둡고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의 죄를 평생 곱씹으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병원장 또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며 자신의 병원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노인들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은 단 한 명의 늙고 초라한 노인의 끈질긴 저항 앞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막내의 뒤로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승리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내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법정 밖에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짓밟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지탱되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악의 근원을 뿌리 뽑고 돌아온 막내의 뒷모습은 더 이상 늙고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지옥에서 돌아온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승리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최민기를 향한 복수는 완벽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더 이상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남은 평생을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 한번 낡은 재봉틀을 돌리며 이웃들의 삶을 꿰매어 나갈 것입니다. 악마들이 사라진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지며 몸을 추스른 이 막내는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다시 시장 어귀의 낡은 수선집 앞에 섰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위와 징역형을 받은 병원장, 그리고 그들의 비호 세력이 모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이고 막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막내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지난 날들을 눈물로 사죄하며 그녀의 낡은 수선집 앞에 정성스러운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막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은 아들 준석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준석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고 믿고 싶지 않았으면서도 사위 최민기의 교묘한 거짓말과 서류 위조에 속아 어머니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만난 준석이는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이상하다고 외칠 때 저는 제 아니만 걱정하며 엄마를 차가운 병실에 버려두었습니다. 준석이가 막내의 거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막내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사위의 악행은 너무나 치밀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은 어머니인 막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속은 것이 아니냐? 그 악마가 얼마나 사람 마음을 잘 다루던지 나조차도 내 정신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막내는 준석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서럽게 들썩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 10여 년간 딸이자 아내였던 사람을 잃은 슬픔을 비로소 함께 나누었습니다.
준석이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어머니의 수선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낡은 가구들을 수리하며 어머니가 돌아올 자리를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그 무렵 요양병원에서 함께 고생했던 조리사 김 씨와 소희도 막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확보했던 막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위장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고 있었고, 김 씨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들과 함께 차를 나누어 마시며 이제는 더 이상 약물을 탄 씁쓸한 차가 아닌 향긋한 향기가 나는 차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낡은 재봉틀은 주인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석이가 정성스레 수리해 놓은 재봉틀 앞에 앉아 멈춰있던 발판을 가볍게 굴러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바늘 소리가 수선집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멈췄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위의 손에 강탈당했던 건물도 아껴두었던 예금도 다시 막내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시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막내의 낡은 얼굴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수구를 기어다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시 꿰매어 나가는 다시 한번 삶의 주인이 된 어머니였습니다. 준석이가 가져온 따뜻한 밥상을 보며 막내는 처음으로 5년 전 딸을 잃은 이후로 가장 편안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악몽은 지나갔고 이제는 이 평범한 일상이 곧 기적이라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 어느덧 시장 골목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내는 이제 수선집의 낡은 재봉틀 소리가 아닌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희와 김 씨 그리고 강 형사는 종종 막내의 수선집을 찾아와 함께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때로는 거칠었지만 적어도 막내의 주변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진짜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함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그저 밤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먼저 떠난 딸에게 나직하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오늘도 엄마는 아주 잘 지냈단다. 너도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렴. 막내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위 최민기와 병원장 일당은 그들이 쌓아 올린 죄악의 무게만큼 차갑고 좁은 감옥 안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막내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막내의 낡은 수선집은 이제 단순한 옷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어가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맛있는 빵을 사왔습니다. 준석이가 퇴근길에 들러 막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들은 이제 예전처럼 사위의 그늘에 가려진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나온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어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너도 어서 들어가 쉬렴. 어둑해진 골목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막내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70평생을 거쳐온 굽이진 길 위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울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그 시간들이 비로소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것만 같아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어떤 두꺼운 어둠 속에서도 끝내 틈새를 찾아 비집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악한 자들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하고 뜨거운 정의의 불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억울함에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혹은 스스로가 지치고 힘들다면 막내 할머니처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여전히 당신을 믿어주고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다음번에도 가슴 뭉클한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통쾌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